뉴스 시작합니다. 김민수입니다. 딱 일주일 전 1심 판결이 나왔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검찰이 포기했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을 두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건 사실상 초유의 일입니다. 수사팀은 항소장 제출 준비를 다 마쳤지만 어젯밤 항소 시한을 앞두고 갑자기 포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도 관계가 있는 사건이다 보니 그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기한 마지막 날인 어제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수사팀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승인하에 어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 시한을 불과 4시간 반 남긴 어제 저녁, 대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긴급 지시를 받았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반부패부에서 제동을 건 겁니다. 기한 마지막 날 항소 방침이 뒤집히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대검도 처음에는 항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검의 항소를 포기하라고 전달했습니다.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법무부 내부에서도 항소하는 게 적절하다는 보고가 올라갔지만 정 장관은 항소 포기가 맞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까지 항소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대검의 항소를 포기하라고 연락하는 건 수사 개입이란 내부 반발도 나옵니다. 정식 수사지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의 지시가 수사지휘권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대장동 사건 수사와 이 공판을 맡았던 검사들은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윗선이 나서 항소를 막았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과 파장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정부에서 발탁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수사팀은 이 검찰 지휘부에 불만을 표하는 상황이라서 이 검찰 내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대검의 지시를 수용한 지 반나절 만입니다. 정 지검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 넘버 2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중심을 지키고 바르게 일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지금껏 검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에 대한 평가는 분들의 몫이고. 정 지검장은 어제 오후 2시 무렵까지만 해도 대장동 사건을 항소하겠다는 수사팀 의견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밤 11시 이후 대검에서 항소를 포기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결국 지시를 수용했습니다. 수사팀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사팀과 공판검사들은 오늘 새벽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며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이재명 정부는 새 검찰총장 인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장까지 공석이 되면서 중요 사건 수사와 재판 업무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렇게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이 수천억 원대로 추정한 개발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습니다. 대장동 일당도 유리한 환경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김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이 4,89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했어야 하는 이익이 6,700억여 원인데 성남시는 그 일부만 받았고 나머지는 민간업자들이 챙겼던 겁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며 이득액이 얼마인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수사팀은 항소심에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챙긴 금액이 수천억 원이란 점을 입증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민간업자들 배임액이 4,800억 원대란 주장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2심에서 민간업자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최대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뇌물액 428억 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지난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4명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아닌 민간업자 4명과 유동규 씨의 주장만을 토대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오늘자로 확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김지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검찰의 항소 폭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건 전례가 없다라는 게 일선 검사들의 평가입니다. 대장동 1심 선고가 난 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대장동 수사팀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이튿날인 수요일엔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도 대검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항소하기로 한 이 방침이 이 막판에 4시간 반 동안 바뀌었다면서요? 네, 검찰이 항소할 수 있는 시한이요. 어젯밤 자정까지였습니다. 어제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을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은 이 결정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과 시간이 지나고 오후 7시 반이 돼서야 대검 반부패 부장이 재검토 지시를 합니다. 항소 시한을 4시간 반 남겨둔 시점이었고 왜 항소를 하지 말라는 건지 설명도 없었다는 게 수사팀의 주장입니다. 그럼 결국 이 자정에 임박해서 이 항소 포기가 이루어진 건가요? 네, 어젯밤 검찰 실무관들이 항소장을 들고 법원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기한을 7분 남긴 밤 11시 53분, 중앙지검 지휘부도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사들이 항의를 했지만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항소를 포기하면 2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요. 대장동 민간업자 4명하고 유동규 씨가 항소를 했습니다. 재판은 열리지만 비밀정보 이용 혐의 등 1심에서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혐의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고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유죄가 나온 혐의도요. 형량이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고 감형될 수 있습니다. 형량도 형량이지만 이 결국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챙긴 이 부당이득이죠. 네. 검찰은 수천억 원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환수할 수 있냐, 이게 또 관심이에요. 네, 1심 재판부가 추징하기로 한 건요. 473억 원에 불과를 합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만 추징을 하는 건데요. 검찰 추산 배임액 4,895억 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배임액을 다시 산정하자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부당이득 환수가 불가능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을 다 살고 나오면 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까? 네, 민간업자 4명 모두 법정 구속된 상태기는 합니다. 각각 징역 4년에서 8년 사이 형을 살고 나와야 하는데요. 추징을 못하면 돈은 그대로 남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감형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배임죄를 폐지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법무부의 수사 개입 논란도 있다면서요. 네, 검찰청법을 보면요.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건 법무부 장관입니다. 수사팀은 정성호 장관뿐만 아니라 이진수 차관도 항소 포기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검찰청법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요.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묶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항소 포기를 지시를 하는 건 수사 개입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 법무부뿐만 아니라 이 수사팀에 대한 비판도 좀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항소는 대검 승인 없이요. 검사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시 불이행으로 감찰을 받거나 징계를 받게 될 위험이 있지만요. 소신을 꺾고 결국 항소를 포기한 건 검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다, 이런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서 항소를 포기했다며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면서 관련자들 모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수사 외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법무부의 정치적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명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으로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정성호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는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관련자들은 모두 감옥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가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장동은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고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을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기준인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즉시 공소 취소하고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 후폭풍 따져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출입하고 있는 백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백 기자. 야당 반발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관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야권은 이번 일을 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권력형 수사 외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가 개입했고 대통령실도 개입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요, 전례 없는 일을 검찰 수뇌부 단독으로 했겠냐면서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했다 이런 주장인 건데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뭘 의심하고 있습니까?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은 아예 공소 취소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의원들을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보니까요. 항소 포기로 2심 재판이 난장판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 주장은 세지고 반대로 검찰의 힘이 많이 빠지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검찰이 대통령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공소 취소하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개혁신당은 이번 항소 포기를 불의의 진실을 봉인하기 위한 1단계 조치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방금 전에 채널A 스튜디오에 출연했는데요. 법무부는 대통령실의 오더를 받았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야당의 논평들을 보면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이든 특검이든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면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이든 탄핵이든 넘어갈 수 없는 초유의 일이라면서 정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항소 포기 문제될 거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라는 겁니다. 선고된 형량이 검찰 구형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항소를 하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구형보다 높게 선고됐고 다른 피고인도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항소 기준에 비춰봐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공소 취소 주장도 이어갔는데요. 전현희 의원은 공소 취하하고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오늘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두 사람을 동시에 소환한 건데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대질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민환 기자, 조사는 조금 전에 끝났다면서요? 네, 조금 전인 오후 6시 20분쯤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의 대질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은 조서를 열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특검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낸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거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이것조차도 저희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습니다. 명 씨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연락이 와요. 예. 나경원이가 1등 나온 여론조사 나왔다.
빨리 올라오시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 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가 결정난다면서요? 네, 수사팀은 오 시장을 다시 부르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질 조사를 끝으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명 씨는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과 총 7차례 만났고 오 시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캠프에 여론조사가 들어오지 않았고 비용을 대납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집니다. 특검은 명 씨 주장과 오 시장의 반박을 비교하며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얼마 전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디올 재킷, 이 액세서리와 함께 프랑스 명품 브랜드 가방을 압수했습니다. 하나에 100만 원이 넘는 이 가방, 알고 보니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되도록 지원해주고 이 담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김 의원은 의례적인 예의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그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의 서울 서초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던 특검팀. 디올 재킷과 팔찌, 벨트 등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을 따로 확보했습니다. 가방과 함께 발견된 메모지엔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김 의원의 선거를 돕고 그 대가로 가방을 받은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2023년 3월 당대표에 당선된 후 아내가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으로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측도 의례적인 선물이었다며 청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김건희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어떤 역할을 했고 무엇을 도와주어서 명품을 받았습니까? 정말 윤석열 정권의 로비 창구였습니까? 공직자의 경우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김 여사는 공직자 신분이 아닌 만큼 특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적용 법률 등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사흘째지만 매몰된 실종자들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고 지점 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배영진 기자, 이 타워들을 해체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제 뒤에 보이는 무너진 구조물이 보일러 타워 5호기입니다. 양옆에는 4호기와 6호기가 있는데 모두 철골 구조물을 제대한 취약화 작업을 한 상태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이 때문에 조금 전 타워 주변에 있던 소방차들이 모두 대피했습니다. 매몰된 작업자를 구조하려면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타워의 추가 붕괴 위험 탓에 지금껏 소방관들이 땅을 파는 식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장비를 쓸 수 없으니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피해자 가족들과 협의 끝에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발파에 무너뜨리는 방식인데 이르면 다음 주 초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4, 6호기를 해체하면 중장비 동원이 가능해지면서 매몰자 수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숨진 작업자의 빈소엔 조문객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작업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용직 일자리를 구했다가 참변을 당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인지도 이렇게 고층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었고 1층 거기서 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믿고 계셨죠. 아직 5명이 잔해 속에 매몰돼 있습니다. 필사적인 구조 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직 2명은 어디에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로 관광을 왔던 일본인 모녀가 음주 차량에 치여서 50대 어머니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어젯밤 집중 음주 단속을 벌였는데 여전했습니다. 사고가 벌어진 곳 인근에서 음주 운전자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금요일 밤 서울 흥인지문 인근. 경찰이 차로를 막고 음주 단속을 벌입니다. 입에 보시고 빨대물 보시고 하고 불어주시면 됩니다. 더 됐습니다. 최근 일본인 모녀가 음주 차량에 변을 당한 사고 현장 인근이라 평소보다 3배 많은 인원이 투입됐고 단속 30분 만에 음주운전자를 적발합니다. 대리 부르려다가 솔직히 별로 안 먹은 것 같아가지고.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도망치지 못하게 대비합니다.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은 우측 목길로 도주하는 하대가 많기 때문에 단속 현장 오기 전 골목길마다 교통경찰이 다 배치돼서 강남역과 교대, 양재역 등 강남권 주요 대로에서도 일제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로가 넓고 교통량이 많아 음주 단속을 잘 하지 않는 강남대로인데요. 오늘은 4개 차로를 모두 막고 단속했습니다. 어디서든 단속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려는 차원입니다. 차량 안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남녀가 적발됩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 그러니까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되시니까. 2시간의 단속 결과 서울 시내에서 총 11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연말 송년 모임 등이 많아지는 만큼 불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대전 도심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 무려 10대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김동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게 부서진 차량들이 줄지어 도로에 서 있습니다. 깨진 파편은 도로에 가득합니다. 오토바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부서졌고 역시 크게 부서진 전기차는 인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3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 등 10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기차가 먼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다른 차량들도 연이어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음주 여부는 감지는 안 됐고요. 차량의 결함인지 운전자의 과실인지는 수사가 좀 필요한 부분 같고요. 흰색 승용차가 도로에 뒤집혀 있습니다. 옆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부서졌습니다. 다른 차량은 앞부분이 모두 부서진 채 도로 안전섬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출혈이 좀 심했어요. 아수라장이었죠. 새벽 4시 48분쯤 전북 전주시 한 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이 SUV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가 다쳤고 도로섬에 설치된 이정표가 부서지면서 보행자가 맞아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원인이 피해자 상태, 음주 등등 다 조사해서 이제 입건을 하는 거죠. 앞서 새벽 2시 반쯤엔 또 다른 음주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운전자 역시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도로 위에 갑자기 말이 등장하면 어떨까요? 목장을 탈출한 말 한 마리가 차도를 이리저리 누비며 뛰어다니면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말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오세정 기자입니다. 대로변 끝에 말 한 마리가 달려갑니다. 회전교 차로에 진입하더니 트랙을 돌듯 유유히 돌아 질주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고 말이 잠시 멈춰선 틈에 경찰관들이 다가가 보지만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마주오는 차량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지난달 12일 충북 음성군 목장을 탈출한 말 한 마리가 도로 곳곳을 누비는 모습입니다. 말이 역주행을 했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맞은편에 오던 차랑 부딪힐 수 있는 그 아찔한 상황이 좀 발생이 돼서 저희가 경광등이랑 사이렌을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안전관리 도중 말이 사라졌다는 목장 주인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목장 주인에게 말을 인계하면서 40분가량 이어진 소동은 별다른 피해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서울 도심 전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뷰 맛집이 등장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 DDP 루프탑이 개방됐습니다. 여기서 보는 경치가 정말 예술이라고 하는데요. 김승희 기자가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분홍색과 민트색 슈트를 입은 시민들이 안전장비와 헬멧을 착용합니다. 가슴 정중앙에 있는 버튼을 딸깍 소리가 나게 착용합니다. 계단을 올라 도착한 곳, 높이 29m, 10층 높이의 DDP 지붕입니다. 곡선 지붕을 따라 탁 트인 전경이 펼쳐집니다. 난간 없이 안전줄을 몸에 묶고 지붕 위를 걸어봅니다. 밑에서만 올려보던 지붕을 걷는 이색 체험에 시민들은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거대한 미술 작품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DDP 루프탑에 올라와 봤는데요. 바로 뒤로 남산타워도 보이고요. 조금만 시선을 옮기면 저 멀리 흥인지문도 볼 수 있습니다. DDP 곡선 지붕 652m 전 구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창신동부터 한양도성, 신당동까지 둘러보며 역사 해설사의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꼭대기에서 보는 느낌은 어떨까? 설명을 듣고 다니니까 그 부분이 그냥 뚜벅이로 걸을 때랑 아주 인상적이고 더 확 와닿았어요. DDP 루프탑 투어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체험 신청은 DDP 누리집 사이트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전남 순천만 습지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 기념물인 흑두루미들인데요. 수천 마리가 모여 있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장관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수백 마리 새들이 가을 하늘을 수놓습니다. 푸른 하늘에 펼쳐지는 화려한 군무는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커다란 날개를 펼치며 날아오르자 일대엔 탄성이 쏟아집니다. 많이 모여있다. 3,000마리네, 3,000마리. 와. 너무 웅장하고 그냥 감탄사만 나오는 것 같아요. 검은 몸통에 기다란 흰목이 눈에 띄는 이 새들은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 기념물인 흑두루미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시베리아에서 날아왔습니다. 집에서는 못 보던 두루미가 여기서 봐가지고 신기해요. 흑두루미는 현재 3,000마리 넘게 이곳 순천만 습지에 보금자리를 틀었습니다. 전 세계에 남아있는 개체수는 16,000여 마리에 불과합니다. 이 중 절반 정도가 겨울을 나기 위해 순천만 습지를 찾고 있습니다. 귀한 손님을 맞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들은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한 데 이어 올해는 전봇대 49개를 제거해 서식지를 예전의 2배인 112헥타르까지 늘렸습니다. 가족끼리 생활하는 습관이 있는 흑두루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식지를 넓게 해준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의 배려 속에 순천만은 철새들의 낙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을 두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불리한 통계를 배제한 채 정책을 발표했다는 건데요. 정부 여당은 오히려 현행법을 준수한 거라고 반박했지만 야당은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면서 국토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여야는 정부가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 통계를 사용하지 않은 걸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 정치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월에서 8월이 아닌 7월에서 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시, 구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골라 쓴 것입니다. 최은석 원내 수석대변인도 행정농단을 넘어 경제적 약탈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6월에서 8월 3개월간의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이 명백하단 정책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가 있는데 9월 통계만 기다리는 건 오히려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란 겁니다.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권이 제기하는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들에게 그걸 공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 공표할 수? 통계 활용에 대한 신뢰가 완전 떨어집니다. 국민들이 이거 진짜 무슨 더불어민주당 정권에는 통계 조작 DNA가 있냐? 이거 어떻게 있냐? 말 조심하세요. 국토부 공무원들이 다 지금 조사받고 수사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또 통계를 조작합니까? 국토부 공무원이 바보입니까?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11호 대책에 따른 대출과 거래 규제가 매매 시장을 넘어서 전세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까지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 달 새 1억 이상 오른 전세 매물들이 수두룩합니다.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전세를 찾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나오는 매물마다 가격대가 높습니다. 이 아파트 98제곱미터짜리 전세 매물이 현재 9억 원대에 나와 있는데요. 한 달 만에 1억 원 오른 가격입니다. 지난번에 대출 때문에 송파 진입을 못하니까 하남, 이쪽이 성남, 여기들을 가장 선호들을 하시고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전세 품귀에 84제곱미터짜리가 지난달보다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마저도 나오는 족족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34평이 전세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내려가지는 않고요. 정부가 서울의 매매를 막자 수요가 전세로 몰리고 이마저도 서울에서 경기권까지 전세가 상승이 전이된 겁니다. 실제로 11월 첫째 주 13주째 상승하고 있는 경기 아파트 전세가는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하남과 분당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문제는 당장 추가될 공급이 없다는 겁니다. 토지로 수급 밸런스를 이제 맞지 않게 함으로써 매매값은 어느 정도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입주 물량이 이제 점차 줄어들다 보니까 임대차 가격들은 상승될 요인들이 좀 더 강하게 11호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가 수도권 전세 시장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미국은 우리와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국에 빼앗긴 해양 패권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이런 움직임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이 미국 보란 듯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을 취역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의 비행갑판에 올라 장병들을 격려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함재기를 출격시키는 전자기식 사출기를 직접 조작해보곤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푸젠함은 길이 316m, 너비 76m로 70여대의 함재기를 실을 수 있어 앞선 중국의 항공모함보다 월등한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중국이 최초로 설계부터 건조까지 독자 진행한 항공모함으로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은 아니지만 중국이 미국의 해상 패권에 내미는 도전장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오늘 사설을 통해 서방 해군이 100년 넘게 노력해온 것을 10여 년 만에 완수했다며 푸젠함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반면 주변국들은 이를 견제하며 대만 해협에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의회를 방문한 샤오메이친 대만 부총통은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Peace in the Taiwan Strait is essential to global stability and economic continuity.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일본 총리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남아공에서 백인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심지어 올해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도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2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각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G20 정상회의가 남아공에서 열리는 건 완전한 치욕이라며 인권 침해가 계속되는 동안 어떤 미국 정부 관료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본인은 물론 대신 참석하기로 했던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틀 전 트럼프는 남아공 내 백인들이 여전히 학살 대상이 되고 있다며 G20에서 남아공을 빼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I mean, if you take a look at what's going on in parts of South Africa, because South Africa shouldn't even be in the G's anymore. 지난 5월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시릴 마라포사 남아공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기습적으로 관련 폭로를 하기도 했는데 당시 남아공 측의 해명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Look, these are articles over the last few days. Death of people. Death, death, death. 남아공 정부는 남아공 내 백인들의 생활 수준이 흑인보다 월등히 높다며 백인에 대한 차별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미국에선 이런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범인을 찾기 위해 집안을 수색하던 도중에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면서 범인이 제 발로 경찰 앞에 떨어진 겁니다. 함께 보시죠. 우현기 기자입니다. 픽업 트럭을 훔친 남성을 찾기 위해 자택 수색 중인 경찰. 그런데 갑자기 천장을 뚫고 나타난 남성의 다리가 보입니다. 매달리며 버텨보던 남성은 결국 아래에 대기하던 경찰 앞에 떨어집니다.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에서 집 다락방에 숨어있던 차량 절도 용의자가 천장이 무너지며 추락해 그대로 체포되는 현장입니다. 이 남성은 자동차 절도와 공무집행 방해 등 여러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손님과 직원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Young lady, Miss Cashier, you a liar. It automatically deletes for food after 10:15 and you're not listening. 직원이 돌아서자 화가 난 여성 손님이 뜨거운 커피를 뿌리고 직원은 비명을 지릅니다. 손님은 모바일로 주문한 아침 식사가 취소되자 화가 나 커피를 던졌는데 이 사고로 직원은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SNS에 공개하며 제보를 요청했고 결국 커피를 던진 여성을 찾아냈습니다. 미국 네바다주의 한 작은 마을. 지역구 의원을 뽑는 선거에 나선 후보 2명입니다. 그런데 후보로 나선 두 남성 앞에 카드가 펼쳐집니다. 앞서 두 후보는 67표를 얻어 동점을 기록했는데 최종 당선자를 카드 뽑기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각각 숫자 7과 5를 뽑았는데 더 높은 숫자를 선택한 남성이 당선자로 결정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주는 선거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추첨으로 당선자를 가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가 한창인 프랑스 공연장에서 연막탄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방해하기 위해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터뜨린 겁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문예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은 연막탄이 객석 한복판으로 날아들고 공연장이 한순간에 연기와 비명에 휩싸입니다. 놀란 관객들이 황급히 일어나 달아나고 무대 위 연주자들도 연주를 멈추고 퇴장합니다. 섬광탄을 끄려는 관객과 시위대 사이에 격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스라엘 필하모닉의 오케스트라 공연 중 친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이 섬광탄과 연막탄을 터뜨리며 공연을 방해했습니다. 공연은 3차례나 중단됐지만 연주자들은 상황이 정리된 뒤 다시 무대로 돌아와 콘서트를 마쳤습니다. 용의자 4명은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주최 측은 공연장을 폭력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밤하늘을 찌릅니다. 검은 연기가 마을 근처로 자욱하게 퍼지고 놀란 주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대피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인도 델리의 한 지하철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현지 소방당국은 역 근처에 있던 LPG통 여러 개가 잇따라 폭발하면서 불길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우리 K-팝의 위상이 정말 달라졌나 봅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에서 우리 K-팝 가수들이 최초로 본상 후보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의 아파트 열풍을 몰고 온 블랙핑크 로제와 K-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든을 부른 가수 이재가 주인공입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Apate, Rosé, Bruno Mars. K-팝 가수로는 처음으로 그래미상 본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노래와 올해의 앨범 부문 후보에 오르자 로제는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도 본상 후보에 올라 K-팝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I do feel very honored. I feel very proud. A lot of the writings I had to do for K-pop and for the film, and that it was worth it at the end. K-팝 데몬 헌터스는 5개 부문, 아파트는 3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한미 합작 걸그룹 캐츠아이는 신인상 후보가 됐습니다. 유독 K-팝의 진입 장벽이 높았던 그래미상의 변신에 미국을 비롯한 해외 팬들도 환호하고 있습니다. K-pop idols have tried really hard to get nominated for a Grammy, to win a Grammy, but they haven't been able to. And this has been a criticism towards the Grammys for a really long time now. 미국의 LA 타임스는 K-팝이 마침내 본상 후보가 됐다면서 그래미상 심사위원들이 K-팝을 팬덤 중심의 현상에서 예술적 가치로 판단하는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포브스도 역사적이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2026 그래미상 시상식은 내년 2월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내일 나들이 가신다면 오전까지는 비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낮에는 구름만 많고 낮 동안 오늘만큼이나 온화하겠습니다. 비는 전국에 내릴 텐데 중부 중심으로는 빗방울이나 이슬비 수준이 되겠고요. 다만 남해안으로는 최고 40mm로 다소 많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공기가 다시 차가워집니다. 서울의 기준 월요일 아침 4도, 화요일은 3도로 다시 반짝 추위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과 전주 11도, 광주 12도, 부산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6도, 대전 19도, 부산은 22도로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침 기온이 계속 한 자릿수로 일교차가 그만큼 크겠습니다. 하늘은 비 소식 없이 계속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